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리도록 할 건데요. 송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송대. 이제 당나라가 끝나고 송대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당나라가 이제 주전충에게 망하고요. 주전충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5대 십국이라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5대 십국. 5대 십국이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중국의 메인 무대가 있겠죠. 메인 무대. 중원의 메인 무대는 5대. 뭐 주나라, 당나라, 후주, 후당 뭐 이런 나라도 있어요. 후양 이런 나라들이 교체가 다 5대가 5나라가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지역에 식국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무대가 5대 동안 바뀔 동안에 나머지 지역은 식국이 존재했다. 뭐 이런 식의 5대 식국 시대. 그러니까 분열의 시대, 혼란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균전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장원제로 가면서 조용조도 실시할 수 없으니까 조용조가 양세법이 되었죠. 그럼 이제 조용조 중에 용인 용, 그러니까 몸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군대 가는 부병제가 있었는데 부병제를 더 이상 실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줘서 군대를 모으는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병제가 실시되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군인과 병사 간에 뭐라 해야 될까요? 유대관계가 심화되고 이 당시에 이제 사회 발전에 사회가 급변하는 속에서 중앙 정치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지방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지방 세력들 간에 이제 권력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혼돈을 좀 막고 또 이런 모병제 하에서의 장군의 힘이 세지면서 절도사라는 계층이 생긴다 했어요. 절도사. 이 절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5대 19까지 간 거예요. 사실 송나라를 세웠다라는 조광윤이도 사실은 이 절도사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조광윤이가 대체로 중국을 다 통일한 완전 통일한 건 아니고요. 중국을 다 통일하면서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없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자기한테 차후에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은 절도사다. 그래서 이 절도사 세력의 힘을 빼야 나는 안정적인 황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하면 당나라 안사에 난 이후에 당나라가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절도사가 성장을 했고 그것이 5대 19까지 왔고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세웠고 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는 자신의 안정적인 황제권 유지를 위해선 절도사의 힘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사의 힘을 빼고 문치주의, 그러니까 절도사는 장군이고 무니까 무를 약화시키고 문인을 강화시켜서 자신의 황제권을 이제 강화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문치주의를 채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도사 권한을 약화시키고 황제가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이외의 다른 사람이 군사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문관을 우대하죠. 문관. 그리고 재상의 권한도 축소해버립니다. 그래서 황제가 행정권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황제가 바로 행정권에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사실 재상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황제가 바로 개입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견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 재상의 역할이 약화되었으니까 황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권에 이제 개입할 수 있도록 재상 권리도 축소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황제권 강하고 그걸 위해서 절도사 권한을 약화시킨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과거제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과거제는 예부시와 이부시가 존재했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속과, 대과, 전시. 그러니까 요때는 이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송대에는. 근데 이제 이후에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속가라는 건 이제 지방시라고 생각하면 돼. 지방에서 어느 정도 인재를 뽑고 그들 대상으로 해서 중앙의 관료가 된 사람 대과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대과를 통과하면 사실상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료가 되는 사람들의 순서를 세우는, 그러니까 가장 1등은 가장 고위직부터 시작하겠죠. 가장 꼴찌는 가장 말단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요 순서를 세우는 게 전시예요. 요 전시는 황제만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마지막 순서를 정함으로 인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뽑고, 또 뽑힌 사람도 내가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는 황제의 어떤 뭐랄까 은혜다, 요렇게 이해하도록 과거제를 개편해서 과거제 자체가 굉장한 황제권 강화의 수단이 되는 거죠. 뭐 호명법이니 등록법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를 뺏겨 적는다든지, 그러니까 답안지를 관료가 뺏겨 적어서 글씨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등록법이라 해서 그 사람 이름을 가린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과거제의 굉장히 공정성도 강화해요. 그래서 송대 사회부터는 사대부 사회라고 해서, 중국에서 사대부란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혈통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연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관료의 수가 증가합니다. 왜 관료의 수가 증가하냐면, 이게 사실 송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조선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한 자리에 한 직에 한 사람이 오래 있으면 전문성이 생기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권력도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쌤 수업 시간에도 설명해 줄 테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질문하면 좋을 건데,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을 담당한 사람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면 문제는 전문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권력은 이 사람에게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문성이 또 약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송대 때는 하나의 직에 여러 명을 임명하는 거예요. 뭐 1, 2, 3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이 가서 근무하는 동안 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오면 2번이 가고, 요 사람 나오면 3번이 가고, 그러니까 하나의 직에 여러 사람을 임명을 해서 노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좀 잘못한다 싶으면 다른 사람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관료의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세금이 많이 들어가면 군사비가 당연히 줄겠죠. 안 그래도 절도사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무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관료의 수가 증가하여서 세금마저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이 들어간 세금이 줄어들게 더 줄어드는 거죠. 이게 또 무슨 악순환을 갖고 오냐면, 송대는 북방민족들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요금, 동쪽으로 요금에 대한 압박이 있고, 서쪽에는 서하라는 북방민족들의 이 압박이 있거든요. 이 압박으로 인해서 또 세패 지출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누르지 못하니까, 군사적으로 저들 제압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송이 제압을 당하니까 돈을 줘서 평화를 사는, 그걸 세패라고요. 그때 주는 돈을 세패라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약화되고 막, 그래서 북방민족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을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평화를 사기 위해서 오히려 세패를 줘서 그것을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광윤이가 태조 조광윤이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 황제권은 강화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방력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 재정에 압박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송 이제 중기 가면 왕안석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부국강명을 동원해서 민생 안정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재정난도 극복하고 부국강명도 도모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민생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안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중국사에서 민생 안정을 이야기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보수 관료들과 대지주가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왕안석 신법을 찬성하는 신법당, 또 반대하는 구법당 간에 이후에 당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북송 역사의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송 역사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조광윤회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절도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치주의를 실시하였으나 그로 인해서 관료가 증가하고 국방력이 약화되어 북방 이민민족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세패가 많이 나가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왕한석의 신법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는 왕한석 신법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의 당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북송은 사실상 정리가 된 거거든요. 왕한석의 신법은 쌤이 좀 치사하면 좀 낼 수 있어요. 시험에 좀 치사하게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좀 하나하나 볼게요. 대체로요. 그러니까 송대에 가면 여러분 경제력이 성장합니다. 송대의 경제력이 급속도로 성장해요. 그리고 이 당시 동아시아가 송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요. 당시에 고려라든지 일본에서도 송나라의 동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폐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대의 경제력이 이 당시에 동아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대는 계속해서 경제력이 성장하는 시점이었고 이럴 때는 저리로 융자를 줘서 저리로 이제 돈을 빌려주어서 그 돈을 통해서 빨리빨리 투자를 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돈을 빌려주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줘도 어차피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투자한 만큼의 이득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송대 때는 어쨌든 간 경제력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이윤을 얻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청묘법이라든지 시역법은 둘 다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바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묘역법은 뭐냐 하면 그 용 있었죠. 용. 조영조의 용. 몸으로 때우는 거. 이거를 이제 몸으로 때우지 말고 품삯을 줘서 일시키자는 거고요. 균수법은 이미 이거 좀 했어요. 이거 언제 때? 그 한무제 때 했던 것처럼 나라가 나서서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가 나서서 장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보갑법은 뭐냐 하면 이제 군사를 약화되니까 이제 일반 농민들에게 이제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해라. 보마법은 말도 키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굳이 구분하자면 시역법, 청묘법 시역법, 묘역법, 그 다음에 균수법, 보갑, 보마법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좀 기억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내신에서는 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마 수능에는 좀 나오기 힘들 건데 내신에서는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고요. 북송 이렇게 정리하고요. 뒤에 이제 남송하고 경제력 부분은 선생님이 다른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북송은 중요한 건 문치주의가 왜 나왔냐? 그리고 이 문치주의 문제점이 뭐였냐?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왕한석 신법을 했구나. 그리고 이후에 이 신법으로 갈등이 발생했다.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